흔들릴 수 먼저 한국이 왜 이 기술에 그토록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은 석유도 거의 안 나고 천연가스도 거의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야 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야 하고 비행기와 배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사오는데 엄청난 돈이 매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국제에너지 관련 분석들은 한국이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반복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 난방비, 공장 전기료, 항공유 가격이 모두 멀리 떨어진 산유국과 가스 수출국의 사정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LNG 가격이 뛰면 그 충격은 며칠 뒤 우리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한국에게 에너지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 기름과 가스가 없다면 정말 영원히 남의 나라에서 사와야만 할까? 반도체도 처음부터 한국 것이 아니었고 조선도 처음부터 세계 1위가 아니었습니다. 철광석도 부족한 나라가 철강 강국이 됐고 원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정유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늘 없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없는 것을 기술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에너지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름은 땅속에서 나와야 하고 가스는 지하에 묻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바닷물 메탄 기술은 이 오래된 상식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가스는 꼭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전기로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도시가스가 된다는 걸까요? 마법처럼 바닷물을 끓이면 바로 가스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메탄은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부르는 연료의 핵심 성분입니다. 보통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그 안의 주성분이 메탄이고 그 메탄이 배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들어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고순도 증류수처럼 깨끗하게 정제된 물이 아니라 실제 바닷물을 그대로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연구실에서는 깨끗한 물로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물을 대량으로 쓰면 또 다른 비용과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바닷물을 직접 쓴다는 건 원료의 문턱을 하지만 바닷물은 보기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냥 짠물이라고 부르면 너무 단순합니다. 바닷물 안에는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온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방해꾼이 됩니다. 촉매 표면을 막고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고 장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수소를 만들려고 해도 염소이온 때문에 전극이 부식되고 메탄을 만들려고 해도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이 반응 경로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 바닷물을 직접 쓰겠다는 말은 사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깨끗한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과 모래바람 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정밀한 요리를 하는 것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계가 이 기술에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해결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 방해 이온들을 제어할 수 있는 촉매와 공정을 설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창원 앞바다에서 가져온 해수로 실험했을 때 메탄 패러데이 효율이 65.4%를 기록했습니다. 패러데이 효율이란 쉽게 말해 투입한 전기가 얼마나 원하는 생성물, 그러니까 메탄을 만드는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기를 많이 넣었는데 엉뚱한 반응에 다 새어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절반을 훌쩍 넘는 전기가 메탄 생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연구실 단계에서는 꽤 강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수소까지 합친 전체 에너지 생산율은 90%를 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조금 나왔다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24시간 안정운전입니다. 어떤 기술은 5분만 성공해도 기사 제목으로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그런 반짝 성공을 믿지 않습니다. 공장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몇 년 동안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술에서 내구성과 안정성은 효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아직 장기간 대형 플랜트 실증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바닷물을 직접 넣은 조건에서 성능 저하 없이 24시간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상용화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을 밟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첫 계단을 올랐다고 정상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단 자체가 보이지 않던 분야에서 드디어 사람이 발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턱이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와 에너지 업계가 이 결과를 주목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 산유국들이 이 이야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을까요? 중동이 당장 망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 수출 인프라,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힘은 땅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였습니다. 누가 유전을 갖고 있고, 누가 가스전을 갖고 있고, 누가 수송로를 장악하느냐가 힘이었죠. 그런데 바닷물과 이산화탄소로 메탄을 만들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의 출발점이 땅속에서 바다와 공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을 가진 나라라면 누구나 잠재적 생산지가 될 수 있고, 재생설이자 원전 전기를 가진 나라라면 가스를 수입만 하지 않고 직접 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산유국들이 메탄의 장점은 이미 인프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라고 하지만 저장과 운송이 어렵습니다. 작은 분자라 세기도 쉽고 액화하려면 극저온이 필요하고 기존 배관을 그대로 쓰는데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은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도시가스의 주성분입니다. LNG 터미널, 저장 탱크, 도시가스 배관, 가스보일러, 발전소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새 에너지를 쓰려면 보통 새 배관을 깔고 새 장비를 만들고 사용자 기기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합성 메탄은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다 갈아엎어야 한다면 속도는 느려집니다. 기존기를 그대로 일본이 합성 메탄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을 합성 메탄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섬나라 특성상 에너지 안보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이 바닷물을 직접 활용해 메탄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 분야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깨끗한 전기를 싸게 확보하고 누가 이산화탄소를 더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누가 촉매를 더 오래 버티게 만들고 누가 기존 가스망에 더 빨리 연결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가스의 미래는 더 이상 가스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 촉매, 해수, 탄소 포집, 배관 인프라가 모두 얽힌 복합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물 메탄 기술이 당장 LNG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기술은 아닙니다. 영상 제목처럼 바닷물이 가스가 됐다는 말은 큰 흐름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내일부터 한국의 모든 도시가스를 바닷물로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탄소를 내뿜지 않는 깨끗한 전기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석탄 발전 전기로 메탄을 만들면 친환경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포집해야 합니다. 공장 굴뚝이나 대기에서 CO2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듭니다. 셋째, 실험실 규모를 공장 규모로 키워야 합니다. 작은 장치에서 되는 것과 도시 하나가 쓸 만큼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가능성을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닷물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정밀한 전기화학 반응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제수를 쓰거나 해수를 먼저 처리한 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해수를 직접 활용해 메탄 선택성을 끌어올리고 안정운전을 보여줬다는 점은 기술의 방향을 바꿉니다. 에너지 기술에서 원료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수를 많이 쓰면 물 부족 지역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중동처럼 사막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담수가 더 귀합니다. 바닷물을 직접 쓸 수 있다면 해안가 산업단지, 발전소, 탄소 배출 공장 주변에서 바로 합성 연료 생산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 CO2 배출원, 전력원이 한 곳에 모이면 새로운 에너지 공장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안에는 울산, 여수, 포항, 인천, 당진 같은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발전소가 해안선을 따라 깔려 있죠. 이 산업들은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바닷물 메탄 기술이 발전하면 이 배출된 CO2를 다시 연료로 바꾸는 순환 구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나온 CO2를 잡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바닷물을 반응 매질로 활용해 메탄을 만들고 그 메탄을 다시 기존 가스망에 넣는 겁니다. 아직은 미래 그림이지만 산업 배치만 보면 한국은 실험하기에 나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기술을 묶어내는 동기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조선 산업과 연결되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성서벤이나 이메탄이 국제적으로 거래된다면 그것을 저장하고 운반할 선박도 필요합니다. 한국조선소는 이미 LNG 저장 기술, 극저온 탱크, 가스 운반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암모니아, 합성 연료 운반 기술까지 연결되면 한국은 단순히 연료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연료를 운반하는 배까지 파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하나가 조선, 플랜트, 촉매, 배관, 발전, 탄소 포집을 모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연구실 논문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엮는 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이 놀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 수입국에서 시스템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정말 산유국을 위협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세계 수소 수요가 거의 1억 톤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정수소는 아직 전체 시장에서 작은 비중입니다. 합성 메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값싼 천연가스와 경쟁하려면 전기 가격, 촉매 수명, CO2 포집 비용, 설비 투자비를 모두 낮춰야 합니다. 산유국들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오늘의 판매량이 아닙니다. 내일의 방향입니다. 10년, 20년 뒤 고객들이 이제 일부 가스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가격 협상력과 지정학적 무게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패권은 중동 국가들도 이 흐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UAE 같은 나라들은 수소,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기름을 파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태양광을 활용해 수소를 만들고 기존 에너지 수출망을 새로운 연료 수출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바닷물 메탄 기술은 중동에게 단순한 위협이면서 동시에 협력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동은 태양광 전기가 풍부하고 한국은 촉매, 조선, 플랜트, 가스 인프라 기술이 강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기름을 파는 나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원유를 사고 파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합성 연료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소 전략도 이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청정수소 자급률을 2030년 34%, 2050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역견이 유럽 일부 지역이나 중동 사막보다 불리하고 넓은 땅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생산과 해외 도입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닷물과 CO2를 활용한 메탄화 기술은 국내 생산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산업단지 CO2 포집과 결합하면 의미가 커집니다. 에너지 자립이 완전한 독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늘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LNG 선박이 오지 않으면 끝이었지만 미래에는 수입 LNG, 청정수소, 합성 메탄, 저장 기술, 전력망을 섞어 버틸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이 기술이 도시가스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큽니다. 도시가스는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전략 산업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 산업용 보일러, 발전소, 음식점, 가정의 주방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의 난방비부터 중소기업의 생산비까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국내에서 일부라도 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 물가와 생활 안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물론 생산 단가가 충분히 내려가야 합니다. 값이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싸게 시작한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태양광도 초창기에는 비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 곡선입니다. 많이 만들고 오래 운전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길이 열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서울대 연구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바닷물 수전에 전극 성과도 같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KER 연구팀은 탄소 섬유 기반 전극을 이용해 산업용 수준의 고전류 조건에서 8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도시가스 메탄화와는 다른 기술이지만 둘은 같은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에서 수소를 뽑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닷물 환경에서 CO2를 메탄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결국 미래 합성 연료는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는 곳에서 탄생합니다. 수소 생산 전극이 강해지고 CO2, 메탄화 촉매가 강해지면 바닷물 기반 에너지 전환의 퍼즐이 족씩 맞춰집니다. 세계가 이 분야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한 연구만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나온 성과는 실험실 단계입니다. 상용 플랜트에서 수년간 운영된 기술이 아닙니다. 둘째, 24시간 안정운전은 의미 있지만 도시가스 산업이 요구하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실제 산업 설비는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셋째, 합성 메탄은 탄소를 포함한 연료입니다. 태우면 CO2가 다시 나옵니다. 다만 이미 포집한 CO2를 재활용한다면 탄소 순환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넷째, 경제성이 아직 검증돼야 합니다. 전기 가격이 높으면 합성 메탄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내일 당장 LNG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선택지를 하나 더 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장하지 않아야 오히려 성과의 무게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강력한 이유는 한국의 오래된 약점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늘 에너지 앞에서 약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유가가 뛰고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갈등이 생기면 LNG 가격이 출렁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에너지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닷물 메탄 기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바다도 에너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상징성은 큽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한국은 그동안 항구와 조선소와 수출 선박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바닷물 자체가 연료 생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가 바다를 자원으로 다시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가 상상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 상상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에너지를 사야만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정치 상황이 불안해도 가스전과 유전이 있는 나라 앞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기술을 갖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체 수요의 작은 부분만 대체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이 가격 협상에서 큰 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전부 사야 한다와 일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공급자에게도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산유국을 당장 무너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과 협상력의 균형을 바꾸는 조용한 균열입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는 언제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실험실의 작은 전극과 촉매가 언젠가 거대한 LNG 시장의 논리를 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다음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논문 하나로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술을 키우려면 대형 실증 설비가 필요하고 전기요금 구조와 탄소 포집 인프라가 필요하고 도시가스 배관에 합성 메탄을 섞어 넣는 안전 기준도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들어오려면 수익 모델이 보여야 하고 정부는 규제와 보조금, 인증 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시장을 노린다면 조선사, 가스공사, 정유사, 발전사, 철강사, 촉매 기업이 한판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연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산업연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가스가 됐다.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가스는 더 이상 땅속